차는 말이야. 이 분야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차를 설명할 때 기준이 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크기나 가격이 가늠이 안 될 때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이 차들을 곁들이면 이야기가 한결 수월해지죠. 오늘 소개할 이 모델 역시 별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름만 들으면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중형 세단의 기준인데요. 현대차의 모든 모델을 통틀어 가장 오랫동안 단일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중형차.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전세계 중형차 디자인을 요동치게 했던 이 차. 참 오래 걸렸네요. 이번 시간에는 현대 소나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야, 숨 쉬어, 숨. 야! 앞서 그랜저 편에서도 언급했듯 1980년대 우리나라는 유가, 환율,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3조 호황으로 국가 경제가 그야말로 폭풍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당연하게도 더욱 넉넉하고 편안한 차를 원하는 소비자들 역시 많아졌죠.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발맞춰 현대차 역시 오랜 기간 포드의 고급 세단을 조립 생산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포드 코티나에 기반을 둔 중형 세단을 자체 개발해 83년 출시하게 되는데 그 차가 바로 프로젝트 Y카 후륜구동 중형차 스텔라였습니다. 현대 스텔라. 포니로 연을 맺은 GGR로 이탈 디자인의 손을 거친 외관은 당대 유럽 세단들처럼 각진 차체와 깔끔한 면으로 군더더기 없는 모습이었고 소형차 포니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넉넉한 실내 공간과 안락한 승차감, 파워 윈도우, 국내 최초의 내장형 에어컨 등 각종 고급 사양을 갖춰 우리나라 세단 시장을 휘어잡고 있었던 대우 로얄 시리즈에 대항했습니다. 다만 출시 초기에는 품질 문제로 곤욕을 치렀고 저배기량 엔진으로 힘이 딸린다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꾸준히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 접근성을 높인 다양한 라인업을 제공하면서 나름 성공적인 판매량을 기록했죠. 1985년에는 당시 북미 수출 규정이었던 5마일 범퍼를 적용하고 내외관 디테일을 수정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선보여 인기를 이어갔어요. 소나타 이야기를 하는데 왜 뜬금없이 스텔라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의 주인공 소나타, 아니 소나타는 바로 이 후륜구동 스텔라의 최상위 트림으로 추가된 모델이었습니다. 후기형 스텔라를 기반으로 번쩍이는 크롬 장식을 둘러 고급차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 초대 소나타는 운전석 전동 시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호화 사양은 물론 미쯔비시의 4기통 1.8, 2.0L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쾌적한 주행 성능까지 확보한 고급차였습니다. 특히 앞서 말했듯 베이스 모델인 스텔라 덕분에 역대 소나타 중 유일한 후륜 구동계를 가진 모델이었죠. 현대에서 이런 차를 내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안개등에마저 현대 레터링을 새겨넣은 게 인상적이네요. 다만 스텔라가 그러했듯 국내 세단 시장을 휘어잡고 있었던 대우 로얄 시리즈에 밀리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톱스타였던 신성일 배우가 1호차를 인수하는 등 연예인들이 타는 차로 입소문이 났고 이후 투톤 컬러 등 갖가지 사양을 보강하긴 했지만 부진한 판매량은 여전했어요. 당시 스텔라는 지금으로 치면 중형 소나타와 준중형 아반떼를 모두 커버하는 염가형 라인업까지 갖춘 모델이었기 때문에 소나타가 암만 고급차를 표방했다 한들 그저 비싼 스텔라 이미지가 따라다녔고 당연히 판매량에 걸림돌로 작용했죠. 몇몇 디테일과 트렁크에 붙은 레터링을 제외하면 겉보기에 스텔라와 큰 차이가 없는데 가격은 수백만원, 많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 선뜻 구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기압고개 형식을 뜻하는 클래식 용어에서 따온 소나타라는 우아한 이름이 소나타는 차라는 조롱 섞인 우스갯소리로 변질된 것도 현대차 입장에서는 꽤나 씁쓸했을 거예요. 결국 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의 소나타로 공식 명칭을 바꿨는데 된소리 발음 하나만 추가된 것을 빼면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죠. 사실 소나타라는 이름의 시작이었을 뿐 포드 DNA가 녹아있는 후륜구동 세단 스텔라에 가까운 모델인데다 성적까지 부진했다 보니 한동안 제조사인 현대차마저 이 차를 내놓은 자식 취급했습니다. 덕분에 뒤이어 소개할 2세대 모델을 소나타 1, 첫 번째 소나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나 많죠. 이후 소나타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나름 헤리티지를 논할 수 있게 되면서 슬쩍 흑역사였던 이 차도 계보에 넣었습니다. 태생부터 결이 좀 다른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다행히 전작의 실패를 딛고 출시된 이 2세대 모델 스텔라 후속으로 개발된 프로젝트 Y2부터 소나타의 전성기가 시작됐습니다.
의외로 놀림받던 전작의 이름을 그대로 썼는데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쓸 계획도 있었지만 소나타는 차라는 놀림을 받을 일이 없던 해외 시장에서 기존 이름을 고수해줄 것을 요구해 스펠링을 유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스텔라가 준중형차로 몸을 낮춰 병행 판매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세대 교체를 한 만큼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비싼 스텔라라는 비아냥을 들을 필요가 없었죠. 전작과 마찬가지로 이탈 디자인과 협력해 빚어낸 외관은 올곧은 선과 각을 앞세워 투박한 느낌을 줬던 스텔라, 그랜저와 달리 곡선을 가미해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론트 범퍼 한쪽에 현대 레터링을 음각으로 새겨넣었고 휠하우스가 뒷바퀴 일부를 덮는 이 디테일은 그랜저를 연상시켰죠. 특히 외장 설계 대부분을 외부 업체에 의지했던 과거와 달리 이 무렵부터 자체적인 디자인 역량을 키워 마이너 체인지 정도는 직접 하는 등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실제로 이후 등장한 소형 엑셀이나 준중형차 엘란트라, 스쿠프 같은 신형 라인업과 패밀리 룩을 이루기도 했어요. 실내는 당대 트렌드였던 운전자 중심 구조로 꾸며졌고 각종 편의 장치를 계단식으로 배치해 조작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동급에서 가장 넉넉한 실내 공간과 더 업그레이드된 편의 장비는 물론 나중에는 이 당시 차들의 전유물이었던 디지털 계기판까지 옵션으로 제공해 21세기 하이테크 세단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는 상품성으로 무장했죠. 무엇보다 전략적 제휴관계였던 미쯔비시의 설계를 적극 도입해 당시 현대차의 최신 라인업에 발맞춰 전작의 후륜구동을 전륜구동으로 바꾼 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앞서 출시된 그랜저에 쓰인 미쯔비시 갤랑의 전륜구동 플랫폼을 활용해 개발됐고 개선된 4기통 1.8, 2.0L 시리우스 가솔린 엔진과 5단 수동 및 4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렸습니다. 덕분에 운전이 편리했고 준수한 연비와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했어요. 시동을 걸면 웽 하고 울려 퍼지는 소나타 특유의 엔진음은 이 시리우스 엔진의 특징 중 하나였죠. 이후 91년 연식 변경 모델에서는 천연 가죽 시트 등의 고급 사양을 추가하고 크루즈 컨트롤과 수출형에 쓰이던 2.4L 엔진을 장착한 최상위 트림을 추가해 선택지를 넓혔죠. 여담으로 간혹 차나 브랜드를 평가할 때 이 전륜구동을 기술력 부족의 근거로 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명백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오히려 주행과 조향 두 가지 일을 모두 앞바퀴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까다로운 설계 방식이죠. 물론 고급스러운 주행 감각과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는 데는 후륜구동이 더 적합하고 그로 인해 고급차의 덕목으로 여겨질 만큼 대부분의 럭셔리 카들은 뒷바퀴 굴림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많은 판매고를 올려야 하는 대중차는 실내 공간 확보, 일상 주행 환경, 특히 눈빛길에서의 안전성, 연비와 가격 경쟁력 등 실용적인 부분에서 이점이 확실한 전륜구동 방식이 더 적합합니다. 더 나아가 전륜구동을 쓰면서도 후륜구동 대비 부족한 주행 성능을 아예 네 바퀴를 모두 굴려 보완하는 몇몇 모델도 있죠. (1991년에는) 내외관 디테일을 수정해 세련미를 더한 페이스리프트 모델 뉴 소나타가 출시됐습니다. 곡선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더욱 부드러운 인상이 돋보이면서도 램프의 크기를 키워 중형 세단에 걸맞는 중후함까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마치 밀가루 반죽을 눌러놓은 모양의 이 휠 커버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네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전동식 썬루프, 이퀄라이저와 CD 플레이어가 내장된 고급 오디오 등을 옵션으로 발현하고 가죽 시트 같은 고급 사양을 확대 적용해 실내 구성 역시 전작보다 좋아졌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직전 모델의 것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판매량이 저조했던 2.4L 모델 대신 출력을 끌어올린 2.0L DOHC 엔진을 추가하고 최상위 트림인 골드를 신설해 더욱 고급스러운 중형차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했습니다. 이 밖에 회전 반경 감소, 동급 유일, 사륜 디스크 브레이크와 4채널 ABS 시스템을 장착해 더욱 안전한 주행이 가능해졌고 윤거를 늘려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을 보완하는 등 뉴 소나타라는 이름에 기대한 만큼 주행 성능 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2세대 소나타는 적절한 타이밍과 눈에 띄게 좋아진 상품성으로 법인과 영업용 수요는 물론 마이카 열풍을 타고 패밀리카로도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단숨에 국내 중형차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출시해인 88년 치러진 서울올림픽과 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의 공식 지원 촬영으로 쓰이는 등 자연스러운 노출을 통한 국내외 홍보 효과도 제대로 누렸어요. 스텔라를 치장했던 전작은 태생부터 고급 세단이었던 대우 로얄 시리즈를 상대하기에 역부족이었지만 신형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던 로얄마저 여러 차례 거치려만 이어갈 뿐 구형 차대와 파워트레인을 유지해 소비자들에게 식상하다는 반응을 얻고 있었고, 합리화 조치가 해제되자 발이 묶여있던 기아차도 한 발 앞서 마즈다 카펠라에 기반을 둔 전륜구동 중형 세단 콩코드를 투입해 날렵한 주행 성능으로 호평받았지만, 풀체인지를 마친 소나타와 비교하면 실내 공간이나 편의성 면에서 열세였죠. 콩코드. 기세 등등했던 로얄 패밀리가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으면서 현대차는 제대로 준비한 Y2 소나타로 중형 세단 시장을, 마찬가지로 고급 시장에서도 그랜저로 주도권을 휘어잡게 되면서 사실상 이때부터 우리나라 세단 시장에서 현대차의 독주가 시작됐습니다. 판매량이 미미했던 1세대와 수출 물량을 합쳐 총 67만여 대가 판매돼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줬고, 이후 후속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었어요. 물론 대부분의 판매량은 내수 시장에 집중됐지만요. 해외 시장에서는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내수 시장에 집중했던 이전 모델과 달리 Y2 소나타는 기획 단계부터 해외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개발됐고, 국내 사양에는 제공되지 않았던 V6 3.0L 엔진과 경쟁 모델 대비 넉넉한 공간과 성능으로 부장했지만, 세대를 거듭하며 안정적인 품질과 내구성으로 신뢰를 쌓아온 일본 경쟁차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저렴한 가격과 스타일만으로는 미드사이즈 세단 시장의 보수적인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없었어요. 더구나 이때 현대차가 큰 실수를 했죠. 앞서 북미 시장에서 엑셀과 프레스토 같은 소형차 라인업의 성공으로 자신감에 차있던 현대는 내친 김에 북미 현지 공장 건설을 추진했고, 정부 차원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던 캐나다의 제안을 받아들여 캐나다 퀘벡주 브로몽에 연 10만 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소형차 인기에 힘입어 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위 라인업을 차례로 투입해 북미 시장에서 현대차의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려는 전략이었지만, 이를 경쟁사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리 없었죠. 뛰어난 상품성의 신형 모델을 잇따라 출시해 현대차를 견제한 덕분에 현지 공장까지 세워 야심차게 내놓은 소나타마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공장의 입지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서 자동차 산업과는 거리가 있는 깡시골에 대규모 공장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다 보니 인력 및 부품 수급까지 차질을 빚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었습니다.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세계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만이 할 수 있는 해외 공장 건설이라는 자랑스러운 성과로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은 사업이었던 현대차의 브로몽 공장은 결국 문을 연 지 채 5년이 지나지 않은 1993년 폐쇄 조치됐죠. 브로몽의 악몽으로 해제되는 이 흑역사는 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현지 사전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한편이 2세대 소나타로 만든 순수 전기차, 즉 소나타 EV도 있었는데요. 향후 엄격해질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축적할 목적으로 개발됐고, 차체 하부를 관통하는 터널식 배터리 모듈을 탑재해 완충 시 최대 120km의 주행거리와 최고속도 시속 130km의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양산과는 거리가 있는 컨셉트카 수준의 시제품이었지만, 소나타의 배터리 전기차 모델이 이때 만들어졌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한창 꽃을 피우고 있는 전기차 기술이 까마득한 옛날부터 준비되고 있었다는 게 새삼 놀랍네요.